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대한민국 충성TV입니다. 전 세계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여간 이어지는 것은 물론 중동 지역에서도 연일 전쟁이 일어나며 어제는 이란의 대통령조차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아직 사인은 명백하게 나오진 않지만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는 포탄과 미사일의 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계적으로 방산 무기에 대한 경각심과 기존의 무기체계 전환을 일깨운 것은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당시 전문가들은 단 3일 만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함락당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거세게 항전하고 있었습니다. 약세로 평가되던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방 국가의 지원이겠지만 전쟁 초기 그 판도를 순식간에 뒤집은 것은 바로 무인기의 등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무인기와 드론 그리고 이번 주 뜨거운 폴란드 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폴란드 뉴스 소식입니다. 기존의 K2와 K방산을 구매했던 폴란드에서 충격적인 요구를 해왔습니다. 금융 지원도 모자라 K방산을 지속적으로 구매할 테니 한국도 폴란드 방산업계에 물품을 사달라는 것인데요. 방산이 물물 교환도 아니고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을 위해 폴란드에서 K방산 구매 과정을 한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K2 전차 도입을 위한 2차 계약을 올해 안에 체결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견제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폴란드의 자국 무기 구매 요청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부터 한국의 대표적인 국산 무기인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저번 달 4월 24일 방한하여 한국 생산 현장까지 둘러본 폴란드 국방부 차관 파베우 베이다는 천무 72대를 추가 구매하는 2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베이다 차관은 한국과의 협력이 폴란드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의 미래와 함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날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은 K2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 로템도 방문했지만 계약 소식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국방차관은 최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방지원기금을 활용해 K2 전차 180대에 대한 2차 실행 계약을 연말에 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은 K2 전차 계약 물량은 820대입니다. 차관의 말대로라면 이 중 180대부터 계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 도입 물자의 50%를 폴란드 국내에서 생산해야 하는 정책을 K2 전차에도 적용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 정책대로라면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수출 물량의 절반은 한국에서 나머지 절반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해야 합니다. 폴란드는 자국 내 생산과 기술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방산업계도 협상력을 높여 많은 낙수 효과를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자국의 레이더와 박격포, 대공방어 체계 등을 한국에 수출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란드의 정치 환경 변화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불안을 느낀 폴란드는 국내 방산업계에 큰 손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폴란드 야권연합의 주요 인사인 시몬 호어부니아 하원의장은 총선 이후 전임 정부가 서명한 방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기 국방장관으로 거론되는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크 카미시 의원도 계약들은 분석과 평가를 거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폴란드와의 2차 계약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 152문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K9 자주포 308문, 천무 70대, K2 전차 820대의 계약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금융 지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기존 계약까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수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 지원을 확대할 길은 열렸지만 기획재정부의 자본 투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정자본금 증액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실제 출자되는 금액도 2조 원 수준에 그쳐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와의 2차 계약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폴란드 내에서는 자국산 무기 생산을 선호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빠른 금융 지원이 절실합니다. EU 집행위원회도 회원국들에게 2030년까지 국방 조달 예산의 절반 이상을 EU 내에서 지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폴란드가 EU 내 다른 국가에서 무기를 수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 대통령은 지난 8월 K9 자주포 24문과 K2 전차 10대가 폴란드에 도착한 현장에서 환영식을 가졌으며 무기를 신속하게 받아 국방력이 강화되었다고 국민들에게 연설했습니다.
K2 전차 980대와 K9 자주포 648문을 포함한 이번 수출 계약은 K방산의 상시 생산 능력을 입증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등 K2 전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번 신속한 납품을 평가할 것으로 보여 K방산의 유럽 특수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금융지원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폴란드와의 2차 계약이 축소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 정부의 조속한 금융지원 대책이 폴란드의 자국산 무기 생산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한편 국제적으로 무인기와 군사용 드론을 활용한 전쟁 양상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군사용 드론의 필수적인 비행 제어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첨단 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로 드론의 비행 제어 시스템을 선정하였고 100대 기업을 선정해 매년 개발비를 지원하는 육성 사업을 진행해온 결과물을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독일에서 전량 도입했던 대형 드론과 무인기의 필수적인 비행 제어 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추후 국산 무인기와 드론의 해외 수출 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3일 중동의 국가인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번 공습에서 이란은 자국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자국제 샤헤드 136을 사용했고 일부는 제트 엔진이 탑재되어 3배 이상 빠르게 움직이는 샤헤드 238이었으나 이스라엘 영공에 닿지 못한 채 모두 격추되었습니다. 이란이 다수의 드론을 공습에 처음으로 사용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과부하시킨 뒤 미사일로 이스라엘의 피해를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드론과 무인기는 이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높은 항공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저렴한 무인기 개발을 소홀히 하다가 급박해진 전세를 뒤집기 위해 이란에서 개발된 드론을 대량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도입 초기에 활약했던 이란제 자폭 무인기와 드론들은 현재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고각탄을 발사하는 기관포나 맨패드, 재민 공격에 노출되면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무인기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서방에서 막대한 돈을 지원받으면서 대응 능력이 발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은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의 공급으로 러시아가 도입한 이란제 무인기의 위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잦아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기와 드론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터키나 이란에 비해 무인기와 드론 개발에 많이 뒤처져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송골매 드론을 실전 배치하고 무인 수직 이착륙 전투기까지 완성했으나 군사용으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무인기 개발은 유인기에 비해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재작년 북한의 드론 도발 이후 우리 군에서는 무인기와 드론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며 그동안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드론과 무인기 전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전력 강화 방안에 따라 소형 스텔스 드론과 자폭 드론이 공개되었으며 그동안 전투 적합 판정이 지원되었던 중고도 드론과 분단급 드론도 작전 배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소형 전술 차량에서 운영할 수 있는 소형 스텔스 드론과 평양까지 진출해 표적을 자폭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저렴한 드론들까지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최근 방위사업청에서 공개된 중고도 무인 공격기 MQ-105K는 한국군의 무인 무기체계 전환을 보여주는데 이번 공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군단급 무인기의 실패 이후 이루어진 것입니다. 육군은 천무의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를 운영하면서 독자적인 장거리 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인 정찰기 겸 공격기가 필수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폭 드론과 하이마스 로켓 포병 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은 무인기와 로켓 포병이 미래 전쟁의 핵심 무기임을 나타내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자폭 드론과 무인 수상정을 이용해 러시아 해군을 공격하며 전략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중고도 무인 정찰기 개발은 2006년부터 시작되어 여러 차례의 변경과 이슈를 겪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주관으로 개발되었으며 체계 통합과 비행체 제작은 대한항공이 담당하고 전자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는 한화시스템, 데이터 링크 장비와 지상 통제 장비, 그리고 기상에 상관없는 주야간 전천 후 고해상도 영상 레이더는 LIGNX1에서 만들었습니다. 개발 사업은 2011년 고고도 무인 정찰기로 감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지만 미국이 고고도 무인기인 글로벌 호크, RQ사의 가격을 2배로 제시하면서 무인기 도입 사업에 차질이 생겨 2013년에 개발이 재개되었습니다. KUSFS는 2023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2024년부터 양산에 착수해 2028년까지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 약 9,8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KUSFS는 전장 13m, 전폭 25m, 전고 4m,
최대 이륙 중량 5,750kg, 최대 속도 시속 360km, 500km의 운용 반경으로 24시간 운용이 가능하며 1200마력의 터보프로 벤진은 미국의 무인 공격기 MQ-9 리퍼의 900마력보다 강력합니다. 최대 고도 13km 상공에서 100km 밖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수도권에서도 북한 전방지대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 다중화로 거리 제한 없이 운용이 가능하며 자동 이착륙 및 전자동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국내 개발한 비행 제어 컴퓨터 FLCC와 항법 장비를 이중화해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중고도 무인기 기반의 무인 공격기 개발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무인 공격기를 MQ-105K로 명명했습니다. MQ-105K는 약 5.7톤의 이륙 중량을 가지며 이는 미국의 MQ-9 리퍼보다 큽니다. 무장은 첨검 통합과 매버릭 미사일 등이 유력하며 국방과학연구소는 고고도에서 투하 가능한 미사일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해군은 중고도 무인기 기반의 무인 초계기 도입을 검토 중이며 국방과학연구소는 중고도 무인기 기반으로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무인기를 개발 중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 독자 플랫폼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며 향후 24시간 상시 요격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중고도 무인기 기반의 무인 공격기 공개는 한국군의 무기체계 발전과 미래, 전쟁 준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무인기와 로켓 포병 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은 저비용, 고효율의 전쟁 수행을 가능하게 하며 한국군의 전략적 우위를 강화할 것입니다. KUSFS의 도입으로 적 전략 표적의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작전 지휘 능력 확보가 가능하고 북한 전역을 감시하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군사 정찰 위성 등과 함께 강력하고 촘촘한 공중 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향후 KUSFS 공격형 MQ-105K에서는 국내 개발한 천검 공대지, 미사일 등을 탑재해 MQ-9 리퍼처럼 공격용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는 드론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을 두 눈으로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었으며 세계 방산업계의 판도는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찍부터 드론 기술이 혁신 기술의 중심이 될 것을 확신하였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차세대 전술 체계인 유무인 복합체계를 통해 미래 항공전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스텔스 드론은 미국의 X-47과 영국의 타라니스 같은 스텔스 드론 형태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스텔스 드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간 공식 발표와 개발 현황 사이의 간격을 비교해 추측해본다면 현재 드론 개발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각종 시험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가오리 X2는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군사정보통의 소식에 따르면 비공개로 비행시험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상시험에서 성능 개량을 해나간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확실하게 공개된 자료만으로 언급하자면 개발 중인 가오리 X2의 길이는 12m, 날개폭 20m의 대형 드론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스텔스 드론의 시제품 생산을 하반기 중으로 끝마치고 KF-21 전투기의 양산형 기체가 나오는 2028년에 드론 편대 비행이 가능한 다양한 핵심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그리고 국내 방산업체들이 협력하여 개발 중인 스텔스 드론의 성능은 벌써부터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방부는 AI 기반의 유무인 전투 체계와 그물망식 킬웹 작전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킬웹은 킬체인과 달리 그물망 같은 촘촘한 표적 처리 절차를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리 교란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 운용 개념입니다. 그런데 KF-21 전투기를 비롯해 드론이 함께 편대를 이루는 유무인 복합체계는 이러한 킬웹의 가장 이상적인 무기체계로 소개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차기 군단 드론 체계 개발을 위해 고강도 경량 소재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사실상 계획안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중요시되는 것은 전자전과 통신 중계 등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스텔스 능력은 특히 드론이 전장을 누비기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군사부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성 설계 기술을 보유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스텔스 기능까지 적용된 드론은 AI를 활용해 미래 공중전의 필수 무기체계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국방부의 발언에 따르면 KF-21 블록2에서는 드론 편대와 KF-21 유인 통제기를 함께 비행하며 다양한 편대를 구성하고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F-21 전투기는 저피탐 설계를 활용해 생존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항공전자 기술과 국산 무장까지 탑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유무인 복합편대까지 추가된다면 경쟁 기종과 비교해 생존성 향상은 물론 공격력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스텔스 드론이 KF-21 전투기와 함께 공중 임무를 수행하거나 드론으로만 구성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이 개발한 KF-21 전투기와 KUH 수리호는 소형, 다목적 헬기까지 함께 운용되는 다양한 유무인 복합 편대 구성에 대한 계획과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편대 간의 임무 분산 지능형 통제 시스템 개발 자유화된 임무 수행, 전술적 고기동 능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드론의 개별 임무는 감시 및 정찰, 작전 초기적 방공망 무력화, 공중 제압, 그리고 핵심 기체 중심 호위 등의 임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임무에 더해 유인기와 함께 화력 공세를 하기 위한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가오리 X2는 스텔스 전투기 특유의 내부 무장창 설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스텔스 드론과 차별화될 수 있게 광대역 스텔스 형상을 취하는 가오리 X2는 내부 무장창의 고성능, 유도폭탄과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오리 X2가 핵심 이탈하는 임무 수행으로 아군의 인명피해와 위험을 줄이고 적군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비롯한 고유 능력들을 유인 전투기에 적용하기 전 드론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안정성과 성능 후 수성까지 모두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우리 자체적인 드론이 완벽히 임무 수행을 해내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스텔스 엔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터보팬 엔진 국산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소형 드론에 필요한 엔진은 독자적 개발을 완료했고 가오리 X2에 장착할 국산 엔진 역시 테스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차세대 전술체계를 구축하고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드론과 유인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전투력 강화는 국가안보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6세대급 기술인 유무인 체계 개발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놀라운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군사 경제 강대국으로 오르기까지 모든 것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빠른 발전은 세계적으로도 경이로운 수준으로 찬사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굴의 정신으로 향후 더욱 빠른 발전과 기술적 성장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북한의 무인기는 단순 프로그램된 항적으로 정찰을 목적으로 침범했지만 향후 공격 기능을 갖춘 위협적인 무인무기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국군은 무기체계의 개선과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개발에 성공하는 비결에는 높은 항공기 설계 기술과 항공전자 시스템, 항공 제어 시스템 등 관련 핵심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론에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한 항공 제어 시스템을 이용해 국가에서 개발하고 있는 바오리,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KF-21 전투기와 함께 최전방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국산 무인 윙맨 전투기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충성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